감정평가가 제일 어려운데, 지난 시간에 혹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용어 자꾸 반복해서 좀 보라고.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이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습니다. 그나마 앞에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용어들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익숙하게 해야 어느 정도 좀 쉬워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반복해서 보면은 알게 됩니다.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죠. 글을 100번 읽으면 독서 100편이에요. 이게 글을 100번 읽으면 의자현, 뜻 의자예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현자는 나타날 현자예요. 지가 스스로 뜻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지가 스스로 뜻이 나타난다고요. 100번 안 읽어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읽으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저도 이거 엄청 어려워했었습니다. 자꾸 하면은 된다는 거죠. 일단 감정평가는 총 6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중에 이제 감정평가 기초에 해당하는 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요. 두 문제에서 3문제니까 비중이 좀 낮죠, 얘가. 3방식이 3문제에서 4문제. 근데 요게 좀 난이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요게 조금 더 높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주의해서 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분량을 좀 줄여서 보면은. 그리고 요것도 다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요것도 어려운 것들을 좀 제거하고요. 일부만 좀 선별해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반 이상은 맞출 수 있고요. 반이면은 6문제 반이잖아요. 그러면 4문제까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6문제 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욕심이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감정평가 분류가 있고요. 감평 분류.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게 있고요. 가격 재원칙이 있어요. 가격 재원칙. 얘네들이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출제 비중이 높은 거를 일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출제 비중이 낮은 거를 하면은 이건 뭐 맞춰봐야 몇 개 안 되니까. 얘네들이 출제 비중은 높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출제 비중이 낮으면서 공부하는 분량이 좀 작고요. 얘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얘는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한 10분의 6에서 7 정도 되거든요. 10분의 6에서 7. 얘는 10분의 한 8에서 9. 얘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얘가 분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우선 순서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분량이 좀 더 되는 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론 요 가치와 가격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있긴 한데 이건 깊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깊게 안 들어가면은 할 것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틀리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세부적인 거, 지엽적인 거를 그렇게 자주 묻지 않습니다. 커다란 흐름에서 많이 물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이것까지 다 못해요. 가격 재원칙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수업 마칠 겁니다. 이제 먼저 감정평가 분류인데 그 전에 이제 감정평가 뜻은 알아야 되니까 505쪽에 감정평가의 정의라고 있죠. 그게 하늘색 부분으로 돼 있죠. 505쪽에 하늘색 부분으로 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가액으로 표시, 이게 키워드예요. 감정평가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라고 하면은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507쪽에 바로 감정평가 분류로 가면 되고요. 감정평가 분류로 가시면은 507쪽은 볼 거 없어요. 넘어가면은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여기는 타이틀도 볼 필요 없어요.
그 공적평가, 공인평가 단어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지난 1, 2월 달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공적평가, 공적이라는 단어와 평가라는 단어에 뭐 집어넣으라 그랬죠. 기관.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거예요. 공적 기관이 평가한다는 얘기는 공적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하는 거죠. 그 소리는 공무원이 하는 공무원이. 근데 우리나라는 공적 평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공인 평가예요. 이런 제도예요. 이거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 거죠. 공인감정평가사 이렇게. 그런 평가가 공인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만 하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구별만 하면 돼요. 괄호 2번 필수평가 임의평가 하고요. 괄호 3번에 공익평가 사회평가 있죠. 이게 이제 필수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공익평가도 임의평가는 할 필요는 없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공익평가는 필수평가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로 필수평가와 공익평가가 연결되고, 그거는 또 법정평가로 연결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거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되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 여러분들 그 표준지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세요? 혹시? 중개사무소에 커다란 이렇게 도면 걸어 놓죠. 이렇게 뭐 번지수 이렇게 해놓은 거. 혹시 거기에 표자가 쓰여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 몇 번지 이렇게 다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거기에 표자하고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표하고 동그라미. 표하고 동그라미 돼 있는 그 땅이 바로 표준지예요. 전국에 한 3,200만 정도 필지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필지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평균적으로 약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 60개 필지 중에 한 개 걸로 그렇게 표자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표준지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해요. 2월 하순에 공시해요. 그러니까 1월 1일자 가격을 2월 하순 말쯤에 공시를 해요. 근데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가를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하는 거는 공익평가, 사익평가. 공익평가라는 얘기예요. 필수평가, 임의평가. 필수평가, 그리고 법정평가다 이 말이에요. 보상평가도 그래요. 우리 수용하잖아요. 수용하면은 보상평가도 공익평가, 필수평가, 법정평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업무기술상 분류에서는 그런 괄호 1번, 괄호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셔서 괄호 3번을 보면 돼요. 감정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현조기소 하죠. 현조기소. 현황평가예요.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거는 현재 상태대로를 평가하는 거죠. 현재 지금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건물이 있는 이 상태의 땅을 뭐라 그래요? 건부지라 그러죠. 이 건부지 가격은 지상의 건물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건부지 평가는 이 현황평가의 대표적인 거예요. 지상의 건물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부 평가 있죠. 조건부 평가는 이거는 예외예요. 이거는 나지 상정 평가 이런 거예요. 나지를 상상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상태가 나지란 얘기예요. 나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지가 아니니까 지금 나지를 상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부 평가란 얘기예요. 이런 상태라 해도 이렇게 평가하면은 이게 조건부 평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조금 전에 했던 저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보상평가 이 모두가 이 조건부 평가예요. 나지상정 평가예요. 얘네들이. 왜냐하면은 감정평가자가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1월 1일자 당시에 이 건물을 헐고 있었어요. 건물을 아직 다 헐지도 않았어요. 근데 2월 하순에 공시할 때는 이미 다 헐려져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미 새로 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발표를 하는데, 공시를 하는데 사용하는 건 1년 동안 사용하죠.
그럼 수시로 이게 건물이 흘려졌다가 건물 새로 지었다가 뭐 불이 나 없어졌다가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은 오늘 볼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볼 수도 있고 다음 석 달 뒤에 볼 수도 있고 한데 거기 지상에 건물이 그 공시할 그 당시에 건물이 있는 거를 공시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헐고 있는 중이든 지금 불이 난 상태든 지금 다 지어 놓은 상태든 거기에는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공시를 해야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땅을, 모든 표준지를.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나지상정평가하는 건데 얘는 좀 예외적이라고 보면 돼요. 보상평가도 나지상정평가예요. 자, 이런 게 이제 현조, 그 다음에 기한부평가, 서구평가. 기한부평가는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요. 서구평가는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평가인데 모두 예외예요. 이걸 알려면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준 시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자, 근데 그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의 원칙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죠. 가격조사 완료일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보다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완료일보다.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한다고요. 완료되기 전에 자 3월 10일자에 완료를 했는데 3월 10일자에 의뢰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의뢰. 예, 그때 의뢰를 할 당시에 7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7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미래잖아, 미래. 그러면 기한부평가요. 근데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서구평가요. 예, 근데 그거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돼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불가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겠죠. 미래 시점의 가격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미리 정할 수 있는데 소급평가는 있을 수 있죠. 소급평가는 주로 소송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 같은 거. 상속은 사망 시점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상속 같은 게 왜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상속은 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상속은 피 따라가는 거죠. 피가 안 섞이면 안 가잖아요. 피 따라가는 건데 사망한 지 뭐 몇 달, 몇 년 됐는데 나도 자식이 다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상속을 새로 해야 돼요. 계산을. 언제 시점으로? 과거 시점으로. 사망 시점으로.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따라간다는 그 의미를 아시죠? 이 피가 안 섞이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뭐 사별을 하든 이혼을 하든 이제 혼자 됐다가 재혼을 한 거예요. 남자도 애 하나 데리고 여자도 애 하나 데리고 재혼을 했어요. 둘 다 5억씩 갖고 있었어요. 원래 남자도 5억 여자도 5억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남편이 사망을 하면 그 5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했잖아요. 배우자 1.5 가져가고요. 애가 1을 갖고요. 그럼 1.5와 1이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합치면 2.5잖아요. 이걸 소수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2배로 해버리면은 5가 돼요. 2.5를 2배로 하면 5죠. 5. 그럼 1.5도 2배 하고 1도 2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과 2예요. 그러니까 모두 5등분을 해요. 5등분을 해서 3개는 배우자, 2개는 애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중에 3억은 이제 배우자한테 가고 2억은 이제 애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저쪽 애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저쪽 애는 피가 안 섞였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피 따라가는 거예요. 저쪽 애는 피 안 섞였잖아. 같이 살아도 그래요. 근데 그런 후에 이제 여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여자 돈이 8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던 5억에 이제 상속받은 3억하고
그 8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애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반대로 여자가 먼저 죽었어요. 여자가 먼저 죽으면은 그 5억 중에 3억은 남편한테 가고 2억은 원래 데리고 온 애한테 가는 거죠. 그런 후에 바로 다음 날 남자가 죽었어요. 이제 8억이 이 남자애한테 가겠죠. 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둘 다 사망을 한 거예요. 1분이라도 목숨이 늦게까지 붙어있던 사람이 그 애한테 8억 가는 거죠. 둘 다 응급실에 가는데 하나는 먼저 1분 먼저 갔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예, 예, 1분 차이라도. 왜냐하면 1분 차이라도 먼저 사망했으니까 상속은 이미 그때 발생한 거예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발생하니까. 예,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끝까지. 예,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발생한다니까요. 같이 가다가 사망했는데 이렇게 1분 차이는 아니지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한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와서 며칠 있다 사망한 거예요. 예, 이럴 수가 있다면 충분히. 예,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혼인신고를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그냥 사실혼 관계로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복잡한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예, 혼인신고 한 번만 하면 됐지 뭘 두 번까지 해요. 그죠? 하여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괌 비행기 사고 때 600억을 남기고 사망한 거예요. 일가족이 전부 다. 사위만 살아남았죠. 사위는 여행을 안 간 거죠. 그런데 위로 갈 때도 없고 아래로 가요. 원칙은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데 없으면 위로 가요. 이 상속이라는 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에요. 위로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래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있고 배우자 있고 부모가 있죠. 그럼 위로 안 가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배우자와 밑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갈 데가 없죠. 그럴 때는 위로 갑니다. 근데 위로도 없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그때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형제 자매가 있었고 사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시 사망이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먼저 사망했겠죠. 어찌 보면.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동시 사망을 추정하게 되면은 이제 누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 그런 걸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법리상 그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사위가 대신 상속받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사망하거나 할 때 사위가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집이 부자이잖아요. 부자.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사별하게 되면은 그래도 나온단 말이죠. 사별하게 되면은. 이혼하면 없어도. 이혼하면 끝이니까. 근데 그 아내가 먼저 죽어도 받는 게 있고요. 그 장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상속돼서 내가 갖는 거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죽든 장인이 먼저 죽든 나는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고가 아니었으면. 근데 동시 상황을 추정해버리면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한테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시 사망 추정이라는 법리가,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아내가 먼저 죽든 장인이 먼저 죽든 사위한테는 가게 돼 있는 건데 동시 사망으로 해버리면 사위한테 안 가게 돼 버리면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판례를 변경했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는 동시 사망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위한테 줬어요. 형제자매한테 안 가고. 근데 그 전에 사위가 받으면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했어요. 사회. 그 사위는 의사예요, 의사. 자기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어쨌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더라도 사산돼서 난 거 하고요. 태어나서 응애 하고 1분이라도 살다 사망한 거는 천지차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한 1분이라도 응애하면 상속되는 거예요. 그게 천지차이. 그게 왜냐하면은 애가
이 상속은 아래로 간다 그랬잖아요. 애가 없이 태어났는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하고 위로 가요. 위로. 배우자하고 위로 간다고. 근데 앵예 했잖아요. 그러면은 애한테 상속됐다 전부 다 엄마가 갖는 거예요. 위로 안 간다고. 시부모한테 안 간다고. 다 그 와이프가 갖는다고. 엄청나게 큰 차이죠. 어쨌든 뭐 소급평가 그럴 때 하고요. 지나가시고요. 현저기소. 다음에 510쪽에 근데 왜 결혼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 510쪽의 내용은 안 봐도 돼요. 511쪽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내용 보시고요. 거기는 이제 1구부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그 동그라미 1번은 개별평가요. 개별평가 원칙입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 내용이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에 있는 게 여기 다 예외 2, 3, 4가 예외입니다. 2, 3, 4가 2번은 일괄평가고요. 요거는 구분평가고요. 부분평가죠. 요거는 부분만 평가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부분만. 개별평가 원칙이라는 거는 물건마다 하는 거예요. 물건마다. 물건이 한 개면 한 번 하고 물건이 두 개면 두 번 하고 물건이 한 개인데 두 번 할 수가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그 용도상 불가분 관계 요거 말고 앞에 일체로 거래 있죠. 일체로 거래 요것도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일체로 거래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면 돼요. 용도상 불가분 관계 이럴 때는 일괄평가고요. 이런 키워드를 표시해 드리는 이유가 이런 키워드를 빼고는 문장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출제하는 입장에서 그게 제일 약점이에요. 약점. 키워드를 빼고는 출제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키워드를 알면은 맥을 잡는 거죠. 맥을. 그 다음에 3번은요. 동그라미 3번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여기 키워드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요걸 빼고는 질문을 또 못한다고요. 그럴 때는 무슨 평가? 구분평가. 그럴 때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별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 또는 합리적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부분. 그 부분에 대하여 하고 있잖아요. 부분만이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부분만. 부분만 평가하는 거. 부분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가치와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치와 가격. 517쪽에 가서는 그 부동산 가치 정의해서 첫 번째 문장 있죠. 예? 첫 번째 문장만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만.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도 517쪽에 그 동그라미 1번은 읽을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그렇죠? 자, 그 동그라미 2번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가치와 가격 이렇게 해서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 그러니까 부동산은 효용의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하고 이거는 대칭적으로 과거값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실제 지불된 값인데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하고 이제 구별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현재값, 과거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좀 추상적 개념이고요. 요거는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거고요. 여기에 주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요건 객관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요건 일정 시점에 하나 여러가지. 여러가지죠. 어떤 여러가지 개념이 있어요? 어떤 여러가지 개념? 여러가지가. 네? 시장가치.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들던 게 있지 않던가요? 이거 할 때마다 가치 얘기할 때마다 제 자동차 얘기 안 하던가요? 이거 할 때마다 제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제 자동차의 시장가치는 얼마? 시장가치는
없잖아요. 시장 가치는 사람들 안 산다 그랬잖아요. 사실 지난 월요일 날 딱 30만 찍었어요. 드디어 이제 30만 넘어갈 때 봤어요. 제가 이렇게 30만 찍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30만을 돌파를 했는데 몇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뒤늦게 찍은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200만원 줘도 안 판다 그랬죠. 그 이유가 성능이 그거 빼고 메타기 빼고는 괜찮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가스차인데 리터당 10km 나와요. 가스차인데 리터당 10km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리터당 지금 800원도 안 해요. 800원도 안 하는데 10km 달려요. 그러면 이제 1600원에 20km 달린다는 얘기거든요. 뭐 모닝보다 훨씬 낫죠. 이건 뭐 냄새만 맡아도 가는 거예요. 그런 성능 좋은 차를 컴파운드로 바깥도 빡빡해서 눈콕 털어 있는 거 다 깨끗하게 밀어놨지. 얼마나 성능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팔죠. 근데 그는 200만원 받아도 이제 준다 해도 안 판다는 건 누구 생각? 제 생각이에요. 주관적 가치, 사용 가치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시장 가치는 빵이라도 사용 가치는 200만원 또는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가치, 보험 가치,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가격은 오직 하나, 금액으로 표시할 때는 하나만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오차는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고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고요. 뭐 이런 정도의 비교죠. 이렇게 비교하면 뭐 되는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 자동차 하면은 뭐 생각해야 돼요? 무슨 가치? 뭐 시장 가치도 생각하고 사용 가치도, 특히 사용 가치. 시장에서는 안 알아줘도 제 사용 가치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표현을 보실 때 그 518쪽에 여러 가지 가치 다원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세 번째 사용 가치,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관적 가치고요. 투자 가치도 주관적 가치입니다. 5번의 투자 가치도. 근데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약간.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519쪽에 가격과 가치 관계 있죠. 그는 이제 가치는 화폐를 매결하여 가격으로 표시되며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그 동그라미 2번의 둘째 문장은 삭제하고요. 동그라미 2번의 둘째 문장은 삭제하십시오. 삭제했나요? 그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가격과 가치의 일치 과정,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괴리되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그 내용이니까 확인하면 됐고요. 뭐 거 없습니다. 넘어가셔서 부동산 가치의 특징. 자, 여기서는 괄호 1번, 괄호 2번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면 돼요. 교환의 대가인 가치와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된다는 거하고, 권리 및 경제 이익의 대가로 표시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괄호 1번, 2번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치 기능, 이거는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가치 이중 성격 있죠. 이거는 뜻만 알면 되고요. 뜻만. 그러니까 그 개요의 가치 이중성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개요만 보면 되겠네요. 괄호 1번만 보면 되고요. 괄호 2번, 3번, 4번은 지워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522쪽에서는 시장가치 개념 괄호 1번 정도만 보십시오. 시장가치 개념만 보십시오. 다른 거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이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정도 이게 뜻만 물은 적이 있어요. 뜻만. 그것도 매번 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괄호 1번만 보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가 있죠. 자, 이게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부터 또 이게 분량이 많죠. 이게 또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너무 많아. 이게 여기서도 타이틀만 보시라고. 타이틀만.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요렇게. 가치 발생 요인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릴 때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예, 형의 이름은 뭐고요? 형의 이름은 일지계고요. 동생 이름은 유상유 또는 효상유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유용성 또는 효용성이에요. 상대적 희소성. 이 타이틀 위주로만 보는 겁니다. 유효수요.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권리 이전성을 말하고요. 이 가치가 어떤 물건이 가치를 발생시킬 때 어느 하나만 있어도 발생시키느냐, 얘네들이 모두 있어야 발생시키느냐, 어떤 거요? 하나만 있어도 가치를 발생시킨다. 이 가치 발생 요인 하면은 또 제가 들었던 예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예를. 이때는 무슨 예를 들었을까요? 이때는 제가 아까 사용가치, 시장가치는 제 자동차 예를 들었고요. 이때는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공기를 예를 들었어요. 공기. 공기나 다이아몬드. 특히 공기 생각하라고. 공기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 있죠.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여기서 말하는 가치 경제적 가치 없죠. 왜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해야 된다, 희소. 다이아몬드 효용성 있어요? 아니, 없다고 하면 안 되지. 반짝반짝 빛나잖아. 반짝반짝 빛나니까 저렇게 빛나는 거 보면은 반갑잖아. 여자분들은 빛나는 건 다 좋아하더만. 그러니까 이렇게 빛나는데 이렇게 이런 걸 못 해줄 때는 네온 사인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빛나는 건 좋아하더라고. 심지어는 저기 뭐냐 그 드라이브 할 때 그 강변을 드라이브 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 효용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사실은. 물론 효용성이 뭐죠 이거 뭐 자르고 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강도가 세기 때문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성은 물만큼의 효용성은 없습니다. 공기만큼의 효용성도 없어요. 근데 경제적 가치는 엄청 높죠. 희소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가치 역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아니 물은 효용성이 엄청 높은데 왜 값이 얼마 안 될까? 공기는 왜 엄청 높은 효용 가치가 있는데 효용이 있는데 왜 값이 안 나갈까? 그는 요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요것만 효용성만 생각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치 있어야 된다. 가치. 아무리 있어도 또 돈 주고 살 이게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 하면 공기 생각하고요. 이렇게 저기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자동차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연상을 시키 연상.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고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에요. 일반 요인에는 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있는데 이걸 더 이상 들어가지는 말자고요. 거기 우리 교재 보면 막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많잖아요.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요. 요 타이틀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역 수준의 사회적 요인, 지역 수준의 경제적 요인, 지역 수준의 행정적 요인, 이런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증가, 전체 소득 증가 이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부동산의 감정 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인구, 지역의 소득, 지역의 행정 규제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하고 기억 니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이틀 위주로 기억하세요. 다만 얘네들이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함께 서로 관련돼서 얘네들도 마찬가지 함께 관련돼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됐어요.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드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531쪽에 가도 또 제가 여러분들을 아껴서 또 줄여드려요. 또
가격 재원칙이라는 거 있죠. 가치 재원칙. 이게 많이 출제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치 재원칙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막 머리가 아프죠? 많아요, 이게. 근데 이 많은 거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몇 페이지 도대체? 끝없이 넘어가고 있죠. 끝없이 넘어가고 있어요. 몇 페이지? 531쪽부터 46쪽, 16페이지죠. 16페이지인데 여기서 아까 10분의 7에서 8, 10분의 8에서 9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분량을 줄여야 돼요. 열 서너 가지, 너댓까지 돼, 지금 거의. 그 중에서 5가지만 써드릴 거예요, 5가지만. 근데 약속해야 돼요. 5가지는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보증을 하실래요?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아시고, 문제를 푼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5가지인데, 일단 요거는 예외고요. 이제 최유효 이용 원칙 요거 하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 중에서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까 이런 거 그랬죠. 이 건부지 그랬죠, 건부지. 지금 이 건부지가 아닌 낮의 상태에서는 1억이라면, 지상의 건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건부지 가격은 1억이 안 될 수도 있고 1억이 더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땅이 어차피 이런 상태의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잘 이용하는 상태라면 지금 얘는 이미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럴 때는 1억의 가치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 땅에 이런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이거는 가장 잘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1억보다는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1억보다 떨어뜨려야 될지, 여기 보세요. 1억보다 떨어뜨려야 될지 1억으로 할지는 지금 이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기준. 그러니까 얘를 봐야 돼요. 항상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부 상태를 보는 원칙과 외부 상태를 보는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동 내에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달동 내에 고급 빌라를 지으면 투입한 만큼의 비용이 가치가 안 나가겠죠. 외부 관련 원칙으로서 적합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로 발휘되려면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무슨 감가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때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적합의 원칙 하면 이게 자동으로 연상이 돼야 돼요. 이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적합의 원칙이 뭐라고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맞으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걸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어요? 이게 짝이 돼서 나와야 돼요. 얘가 나오면 바로 얘가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달동네 고급 빌라를 생각하면 돼요. 달동네 고급 빌라 하면은 적합의 원칙 이렇게. 이게 세 가지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연상을 하라고요. 달동네 고급 빌라,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됐나요? 이거는 외부 상태가 지금 최유효 이용이 아닌 거죠. 내부 상태를 보고도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내부 상태를 보는 것 중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다녔던 학원 중에는 이 규모가 요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몇 층까지 있죠? 그럼 이거보다 규모가 작다. 거기도 10층인데 이게 넓이가 이거보다 작거든요.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6대나 있어요. 6대. 여기보다 엘리베이터가 훨씬 많죠. 지금까지 제가 다니는 곳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물은 그거밖에 없어요. 늘 가면 엘리베이터가 기다려주고 있어요.
예.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일이 없어. 예. 그만큼 엘리베이터가 놀고 있어요. 그는 쓸데없이 엘리베이터에 많이 투입한 거죠. 그런 거는 과다 설비라 그래요. 과다 설비.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투입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가죠. 또 그러면 가치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치 떨어뜨리는 것처럼, 안 맞으면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뜨리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기능적 감가. 이게 또 바로 자동으로 연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균형의 원칙 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엘리베이터 생각나야 돼요. 엘리베이터. 아시겠어요? 균형의 원칙 하면 엘리베이터, 기능적 감가 이렇게. 적합의 원칙 하면은 달동네 고급 빌라, 경제적 감가. 이게 자동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변동의 원칙이 있어요. 변동의 원칙. 이거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토대라는 말은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변동의 원칙은 얘네들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기 때문에 얘가 변해요. 얘가 변하면 뭐도 변해요. 가치도 변하죠. 거기에 따라 가격도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변동이에요. 이게 변동이라는 게 이게 변동한다고, 변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가격도 바뀌죠. 자꾸 가격도 바뀌기 때문에 내가 평가 의뢰한 거는 3월 10일인데 평가 보고서는 뭐 4월 10일 올 수도 있고 뭐 언제 올 수도 있고, 조사를 뭐 일찍 나갈 수도 있고 조사를 늦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존 시점, 기존 시점. 기존 시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갈 때 됐다 이거죠 지금. 아니 언제적 가격인지를 안 해주면은 이게 내가 의뢰할 때 가격인지 뭐 의뢰하고 나서 10일 지난 가격인지 의뢰하고 나서 20일 지난 가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적 가격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수시로 가격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상이 돼야 된다. 이게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또는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예요. 시점 수정. 사례가 거래된 시점이 두 달 전에 사례가 거래됐는데 사례 가격은 두 달 전인데 지금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면은 두 달 동안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원칙으로는 대체 원칙이 있어요. 대체 원칙. 이 대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체 가능해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에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인데 이 중에서 얘가 가격이 제일 싸요. 얘가. 그럼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대체 가능한데 얘가 가격이 제일 싸면 얘를 선택하겠죠. 그럼 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얘네들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비슷해지겠죠. 대체 가능한 것들은 결국 상호작용하면서 가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얘 가격을 지금 모르는 상태라면 얘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대체 가능한 걸 보는 거잖아. 이거는 감정평가에 모두 적용돼요. 감정평가 3방식에 모두 관련돼. 모두. 그러면서 특히 간접법과 관련돼. 특히 간접법. 간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해. 사례 자료. 자, 이게 대체 원칙이고요. 대체 원칙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효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예? 대체 가능하다는 게 효용이 같은 거요. 자, 그래서 효용이 같은 것 중에서는 뭐를 선택하고, 가격이 가장 싼 걸 선택하고, 가격이 똑같은 것 중에서는 효용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 이렇게 생각해요. 대체 원칙은 대체 가능한 두 개를 놓고 보는데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요. 다른 하나는 무슨 치마예요? 생각해 본 적 없죠? 아니 그 속담을 보면은 도대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 같은 가시면 다홍치마인데 다른 치마는 뭘까 이렇게. 다른 치마는 월남치마? 월남치마는 저기 이 베트남 월남이란 그러나요? 예. 옛날 얘기니까 뭐 광목치마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광목치마, 예, 다홍치마. 예. 궁금할 때가 많아. 누워서 떡 먹기가 왜 쉬울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대체원칙.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게 대체원칙. 연상을 하라 연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대체원칙. 변동원칙은 그냥 기준 시점 이렇게. 저가변칙은 달동네 고급 빌라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 엘리베이터 기능적 감가. 하나만 더. 이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각 구성 부분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내장, 외장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구성 요소가 있죠. 그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라는 거예요. 기여도의 합.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5층짜리 물건인데 10억짜리예요. 지금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2억이 들었어요. 2억. 여기 엘리베이터 값이 2억. 리모델링 해서. 그랬더니 얘가 13억이 됐어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생산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얼마 가치가 늘었어요? 3억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표현을 할 때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이다. 그러면 이게 나와요? 생산비 합이다 이거면 안 나오잖아요. 뭐의 합이다라고 해야 돼요? 기여도의 합이라고 해요. 기여도. 비용은 2억 들였는데 기여는 3억이었죠. 이러면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볼 때 생산비에 비해서 기여한 것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기여의 원칙을 적용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뜻은 뭐라고요? 뜻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고, 무슨 판단할 때 추가 투자 적부 판단이라 그래요. 적부 판단할 때 적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기여의 원칙을 적용한다고요. 일단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실 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뜻이죠. 뜻. 이 찾아보면 다 뜻이 있어요. 뜻. 그 뜻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보는가 하면은 534쪽부터 보는 거예요. 534쪽에 변동의 원칙 있죠. 그 변동의 원칙 뜻 있죠. 뜻. 뜻하고 성립 근거 다 삭제 다 삭제하고 감정평가 활용에 요거 있는 거 찾으세요. 기준 시점 명확, 시점 수점 이런 표현 있죠. 그것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럼 다른 거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뜻하고 감정평가 활용 저것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량이 많이 줄겠죠. 지금 18개 중에서 지금 5개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여드렸죠. 이렇게 줄여드렸는데도 안 한다는 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숙제예요. 숙제는 553쪽에 13번 14번에 14번 있죠. 그다음에 15번 16번 그다음에 17번 남겨놓고요. 17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그건 이제 일단 보시긴 하더라도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개만 빼고죠. 한 개만 빼고 17번만 좀 예외적이고요. 모두 몇 문제인가요? 14번부터 23번까지 9문제예요. 예? 9문제를 요 5개를 교재에서 확실하게 알았다 생각이 들면 풀어보시라고요. 그 해설을 보지 마시고 가려놓고 푸시고요. 몇 문제를 맞추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적중률이 몇 %다.
5개만 해가지고 적중률이 몇 %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라고요. 아셨죠? 그게 숙제예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임상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지역분석, 개별분석부터 3방식 남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